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소비 쿠폰 1, 2차 지급분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잔액은 없어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면서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수수료도 이달 말부터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올립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으로 이스타 승인을 받으면 단기 출장이나 관광으로 최장 9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데요. 이스타 유효 기간은 2년인데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 공장 건설 현장의 비자 단속이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의 탈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지방 근무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최근 5년간 기금 운용직을 그만둔 퇴직자가 150명을 넘겼는데요. 정부가 기금 운용력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과연 우수한 인력을 데려와 최고 수익을 내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는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이 같은 발언이 국내 증시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국민들의 노후가 달린 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일 경우 증시가 지금처럼 좋으면 모두 해피엔딩이지만 시장이 늘 좋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금 운용 인력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는데 연금 운용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신운용의 총괄 투자 책임을 맡았고 민주당 의원 시절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한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운용력들이 처우가 좋지 않아서 줄줄이 떠난다.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좀 처우를 개선하라 그런 지시도 했는데 박석현 부부장님 실제 많이 그렇게 떠나고 있습니까? 운용력들이 국민연금에? 예, 일단 기사로는 뭐 수십 명, 예. 뭐 누적으로는 백몇십 명이 이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예.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기금운용본부 이직률이 한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 되고요. 이직률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이직률은 아니고 퇴직률인데 예. 이 퇴직률에는 이직하고 이제 자연퇴사가 포함된 건데 예. 자연퇴사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이직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국내 직장 퇴직률이 보통 한 10%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퇴직률 기준보다는 좀 더 아래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금융권 같은 경우는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그 이직률이 20%를 넘기는 회사도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기금운용본부에서 줄퇴사를 해서 네. 이직이 너무 잦다라고 이제 하는 것도 다소간은 좀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처우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 그 전문 운용력이 지금 한 4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과거에 비해서 최근 한 특히 이제 2017년 전주로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에 규모가 지금 대폭적으로 지금 확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는 숫자도 좀 많아질 수밖에 많아진다. 없겠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고,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직급별로 봤을 때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제 직급별 어떤 그 인원 구성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그 직급이 이제 수석급인데, 수석. 예, 그리고 가장 낮은 직급이 이제 그 주인급이고요. 예. 이 비율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각각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낮은 거고요. 수석 바로 위치가 이제 선임급이고 그 다음이 이제 책임급, 전임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선임급이 한 15%고 책임하고 전임급이 이직률? 각각 예, 네. 아닙니다. 인원 구성 인원 비중으로 예. 책임하고 전임이 40% 전후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직의 대부분을 이 책임급 이하에서 이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젊은 연령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직률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급여 문제도 있겠지만 네. 뭐 지역적인 부분, 물론 지방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책임 이하급이 아무래도 이제 결혼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결혼 연령대에 맞춰서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네.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줄퇴사를 해서 운용 인력이 너무나 이제 네. 많이 줄어든다 네. 이렇게 해석하기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연령대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직이 좀 너무 잦다, 빈도가 잦다 이런 부분들은 젊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입사를 젊은 연령대에서 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과 리서치센터장과의 오찬에서 나올 정도니까 뭔가 전문 인력의 탈출 현상이 좀 심각하다. 많은 언론들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과 이직률을 좀 절대 비교한다면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상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우리 예. 부부장님의 말씀이신데 상당히 이 부분이 일찍이 이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또 한투에서도 이제 운용을 직접 해왔기 때문에 운용 인력의 상황이라든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용 의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국민연금의 이 전문 인력들의 어떤 이탈 문제라든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운용력들의 이직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이직이 높을 때 예. 책임자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에 특화돼 가지고 그 사람이 빠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든지 뭐 한 개인에 특화돼 가지고 의존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국민연금에서는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예.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직은 전제돼 있고 이 운용 성과가 한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좌우되지 그러니까 않도록. 야구로 치면 뎁스가 깊은 팀이어서 예.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더라도 다른 친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이 예비 전력과 이런 것들을 같이 갖춰서 지속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죠. 한 사람의 몇 명에 너무 의존하지 예. 않도록.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 운용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의 가장 큰 게 자산 배분이 80~90%를 차지합니다.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국내 주식을 얼마나 하느냐, 네. 해외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채권을 이게 80~90% 차지하고요. 운용력이 잘 선택해서 좋은 종목 선택한 게 약 5% 차지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좋은 시점에 사는 것도 한 5%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변동성을 어떻게 줄여야 될 건가. 이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튼 젊은 인력 중심으로 이탈은 좀 이루어지고 또 이유가 이제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고 뭐 지방에 근무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16년간, 그러니까 2009년부터죠. 살펴보게 되면
그 글로벌 시장 동반 약세장을 기록을 했었던 2018년이랑 네. 그다음에 2022년 이 두 차례만 빼놓고는 예. 매년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을 해왔고요. 특히 그 2022년을 제외했을 경우에 2019년부터 5년간 평균 수익률이 12%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연금 운용 성과치고로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에 해당을 하고 있고 예. 올해 상반기에 지금 4.1%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올해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하반기에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두 자릿수 수익률이 달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수익률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일본 공적연금 펀드 대체적으로 이게 채권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연금 펀드 중에서는 가장 수익률이 낮은 펀드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좀 차치하고 그러더라도 그 노르웨이 연기금이나 가장 뭐 유명한 캘리포니아 연기금 캘퍼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연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운용 성과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들 연기금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단발적인 어떤 해에 좀 그쳤지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한 그 2년간 수익률,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주요 다른 해외 연기금들에 비해서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8%포인트까지 초과 수익률을 국민연금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수익률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왜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최근에 최근 들어서 좀 왜 좋아졌냐면 국민연금이 과거부터 최근 한 10년 동안 해외 시장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산 측면에서는 채권 자산을 줄이고 주식 자산과 대체 자산을 높이는 전략을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예.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특히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가 비중을 늘린 부분이 성과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 점도 성과를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금 수익률, 지금 연금 개혁 우리가 기금 소진이 좀 늦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올린다, 받는 연금을 좀 줄여야 된다. 굉장히 치열하게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연금 보험료 수익률만 조금 올리면 뭐 예를 들어 1%포인트 올려도 꽤 늦어지는 거죠, 기금 소진이. 일반적으로 한 2055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2060년 또는 65년, 5년 내지 10년. 그러니까 1%포인트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또한 그것 또한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자기 실력보다 1%포인트 높이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전 세계 주요 운용 국가가 운용하는 예. 펀드들은 수익률에 그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많이 따라붙었고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고 사실 보면 작년하고 올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 주식 그다음에 해외 대체 펀드들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좋아졌거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죠. 가장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사전적으로 아웃퍼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를 1년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 특히 국민연금은 3년, 5년 이상을 예. 평균적으로 가장 잘 변동성 없이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변동성 없이 하고 있는 초과 수익을 내느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 수준이나 운용 체계는 아주 크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예. 지금 운용력 이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운용력에 대한 예. 일종의 이제 이직을 하는 게 연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인정이거든요. 인정 그 일을 더 하는 데에 잘한다. 대한 그다음에 인정해주고 해주는 건데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 예, 돼요. 해야죠. 그런데 사실 보면 이건 뭐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지금 조금 국정감사하면 아마 수익률 비교하면서 1년 수익률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1년 가지고 단기로 하면 안 자꾸 되는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니 이게 목표가 3년, 5년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지적을 하게 되면 예. 운용력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주면서 관리하는 체계 이게 사회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곳이
캐나다 연금 투자라고 합니다. 이쪽의 자율성과 독립성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도 아까 보니까 우리 국민연금보다 장기 수익률이 상당히 높던데 이 캐나다 연금 투자의 실적은 어떤지 왜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건가요? 이 캐나다 연금 그 펀드죠. 이거 위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97년에 이제 캐나다가 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제 이런 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한 것 같고요. 예. 일종의 이제 공기업입니다. 여기도 일종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 소유이긴 하지만 이 그 위원회 법,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법에 따라서 이게 운영이 되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거는 예. 이거하고는 똑같은 형태긴 하지만 캐나다 연금 그 펀드는 상당히 독립성이 좀 강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위원을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민간 전문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보건복지부 12명의 장관이 전부 전문가라면 예, 민간입니다. 자산 운용의 어떤 최고 그렇죠. 스타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뭐 일부 부처의 차관분들 그리고 직능단체에서 추천 인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표에 맨 밑에가 캐나다 연금 투자 수익률인데 우리 국민연금에 비해서 거의 뭐 최근 10년은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네요.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나라 국채 자산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 수익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캐나다 연금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좋고요. 물론 이게 한 2, 3년밖에 안 된 거라서 예. 이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나중에 한참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캐나다 연금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높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네, 이게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독립된 어떤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캐나다 연금펀드 같은 경우가 한 60%가 대체 투자 비중으로 이제 투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체 투자 쪽에 주로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대체 투자하면 무슨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할 네, 수가 보통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주로 이제 캐나다 연금 펀드가 많이 투자하는 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를 많이 투자를 하게 데이터 되고요. 센터 건물. 이런 부분들이 오. 최근에 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예.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노후가 이제 지금 국민연금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정말 높이는 게 절실하게 중요한데 지금 캐나다를 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요. 캐나다 연금 투자의 운영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아까 기금운용위원회, 이제 이게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어떻게 우리는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 그리고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농수산부, 노동부 차관, 정부 차관들,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 예. 노조 단체 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사실은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용자도 내고 노동자도 내고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버넌스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표성을 가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히 보이는데, 네, 근데 여기서 설정해야 할 목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에 그러면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에 얼마 투자를 하고 얼마를 기금운용본부에 넣을 테니까 우리가 바라는 리스크는 어디까지면서 목표 수익을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버넌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걸 실제 실행하는 것을 기금운용본부장과 몇 사람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기구를 하나 저는 두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말고 별도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운용 자체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캐나다하고 노르웨이나 덴마크 쪽을 좀 벤치마크를 한 건데 예, 이 공기업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예. 아까 성과평가를 했을 때 이게 자산 배분에 의한 건지 마켓 타이밍에 의한 건지 종목 선별에 의한 건지 다 구별해서 어디에서 연유가 됐다. 예. 그럼 그걸 피드백을 하면서 시스템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기금운용에 관련된 지주회사를 만들고 거기 평가만 할 수 있는. 예. 그다음에 저는 운용사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너무 크고요. 예,
지금 기금이 1,260조. 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떤 종목을 사게 되면 시장이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2개 정도로 분할해서 기금을 예, 나눠가지고 각각이 이제 독립적으로 하게 하면서 평가도 해보고 예. 어떤 다른 스타일을 줬을 때 어떤 게 더 평가가 좋을지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로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온 거와 잘 못 나온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 연기금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의 대체 투자의 수익률이 계속 좋을 것이냐. 대체 투자가 아까 뭐 그렇지-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네.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취약 리스크가 좀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주식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예.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기 때문에 예.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별도의 기금 운용을 조금 총괄할 별도의 어떤 위원회 같은 거 기금 운용 위원회를 그렇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거는 다른 게 어, 국민연금 설립 취지가 각각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예. 대표성 기관을 빼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설명을 좀 들었는데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늘려라는 건데, 자, 우리 그동안에 최근에 우리 연금 투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은 게 해외 투자를 조금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랬다는데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주식 시장이 좋지만 우리 주식 투자 비중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늘려야만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뭐 코멘터리로 그런 뭐 언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뭐 자산 투자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뭐 국민연금이라 해서 우리나라 자산을 많이 투자해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이제 나중에 노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랑 안정성입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벗어난 다른 선택지나 어떤 대안이는 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도 뭐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 기관의 수익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고요. 자산 여기에 배분.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는데 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걸 얼마나 잘 짜고 얼마나 안정성 있게 유지를 해 가느냐 예. 여기에 따라서 장기 성과가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물론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럴 때 국민연금이 한국시장 비중을 많이 늘려서 수익을 높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어떤 장기 전략적 어떤 배분 방식은 장기 기대 수익률 예. 그리고 이제까지 장기적으로 누적돼 왔던 자산별 수익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정성 지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어떤 자산이 오래 좋았으니까 비중을 늘려라 이런 같은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을 깎아먹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국민연금 6월 말 기준 주식 비중, 그러니까 해외 주식 비중, 한국 주식 비중 합쳐서 처음으로 지금 50%를 돌파를 했고요. 예. 채권 비중은 한 33%, 대체 비중이 한 16% 정도가 되는데 주식 비중 가운데 주식 50%에서 해외 자산이 35% 정도고요. 네. 국내 비중은 15% 정도입니다. 거의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지금 이 15%도 국내 주식 15%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고 예. 물론 홈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연금 펀드나 펀드들은 자국 자산에 대한 친축성, 그다음에 외환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국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거를 이제 홈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에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15%도 홈바이어스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규모 자체를 줄이진 않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쪽으로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속에 국내 주식 비중의 어떤 숫자 자체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절대 기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이 아주 조금씩만 떨어져도
절대 투자량은 뭐 줄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늘어날 예.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여튼 대통령은 조금 너무 낮다. 지금 비율로 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많이 하고 왜 국내 시장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한 네, 거고요. 안타까우면서. 사실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전체 대상이 되는 유니버스의 규모 속에서 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 아, 예를 들어서 그게 10%인데 예. 15로 투자하면 5%를 과잉 많이 투자하는 합니다. 거거든요. 예. 그 숫자를 절대 숫자로 비교하게 되면 예. 상당히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지금 우리 시가총액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이제 낮으니까 지금도 이제 홈바이어서 국이 조금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비율을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 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낮추고 해외 투자 비중은 높다는 게 장기 목표 아니에요? 높인다는 게? 이게 또 고민을 해야 될 게 어느 시점에 국민연금은 규모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아 나중에 이제 그렇죠. 지급이 많아지면서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들고 있다면 그걸 팔게 되면서 예. 또 떨어지는 대통령이 그 너무 먼 훗날인데 그것만 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연금 자체의 목표는 보면 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죠. 어. 매년. 근데 지급 시기는 상당히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예. 그 안타까운 표현이었고 안타까움에.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걸 표현한 걸로 봐야지 네. 그 자체를 아마 그 숫자에 집착을 하는 거는 예. 손가락을 본 걸 겁니다. 다를 가르쳤는데. 아니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니까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좀 더 사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장기 수익률에 과연 도움이 될지 하는 걱정도 조금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근물입니다. 실제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아주 이상한 일을 했었거든요. 뭐예요? KT 사장 교체 과정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이 관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KT 사장 교체. 그 과정 네. 그거는 뭐냐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예. 주식 투자 수익률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적합한 KT의 CEO가 누군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젊은 운영에서 이직을 낳는 요인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오로지 수익률을 위해서 자신들 목표를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요인이 개입된 현상이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KT 사장 교체 국민연금의 이제 영향력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뭐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펀드를 이제 운용하려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이 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박석천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연금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그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전략 그 부문장이 이제 국민연금 안에 이제 3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탁자 책임실 여기 이제 실장급이 그 운영을 실제 업무를 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뭐 주주권 행사 관련된 뭐 주요 사안들 그리고 책임 투자와 관련된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주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의결권 행사 이 부분은 국민연금 측면에서도 그 연금 투자 자산에 대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도 예. 이건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률 제고. 물론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되면 앞에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행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여기를 어떤 그 검토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기구나 위원회가 있을 필요성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ESG가 있기 예. 때문에 이 ESG 투자 자체가 글로벌 어떤 그 벤치마크나 스탠다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 측면을 강화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자율성이나 아니면 뭐 과도한 어떤 경영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국민연금 내부에서 자율성이 좀 중시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어떤 목적을 둬야지 이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되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이제 이용 의원님 말씀이신데 짧게 국민연금 말고 우리가 퇴직연금도 기금처럼 뭐 운용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혹시 국민연금 기금처럼 기금화하자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장일단이 있다. 그 퇴직연금 그 회사의 사정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네. 그걸 또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민연금에서 투자했던 경험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은 좀 전수가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장일단이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구성원들이 예.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운용력들이 떠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문제에 관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부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과감함에 비투까지 하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단기간 상승폭이 너무 커서 자금을 빼는 분들도 많죠. 이재명 정부가 희망을 던진 임기 내 5,000피 시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나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5,000피 시대를 위한 투자 재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5,000피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그런 책을 쓰셨네요. 투자 재전환을 하자. 30년 가까이 시장을 분석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네. 좀 평가하세요? 어쨌든 뭐 한 글로벌 증시가 다 사상 최고가를 최근 수년간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만 뒤처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잡한 분석에 앞서서 네. 참으로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숨통이 트인다. 네. 네, 이 트인 숨통이 좀 쭉 가야 될 텐데. 역시 뭐 경제는 증시의 거울이니까 네. 증시 혼자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기업들의 수익 전망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데 이 증시가 네. 화랑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네.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GDP가 역성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예, 기업 이익도 별로 안 좋습니다. 오, 근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어, 또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예. 영국이 재정적 재해된 우려 때문에 파운더가 약해지고 영국 국채 수익률 급등했다 이런 외신 들으셨을 텐데 예.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주가가 경제의 그림자다. 예. 뭐 이거 설명이 안 되죠.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뭐 우리가 그 생활인으로서 느끼는 뭐 만족도나 이런 게 사상 최고치랑 거리가 멀죠. 아주 멀죠. 저는 별세계라고 봅니다. 별세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펀더멘탈보다 자산 가격이 우위에 서는 게 구조화된 것 같고요. 구조화돼 있다. 네, 얼마 전에 금 가격이 올라갔죠. 네. 금은 안전자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이 올라가니까 향후에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의 전조가 아니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죠. 뭐 금도 올라가지만 주식도 올라가고 뭐 조금 어렵지만 최근에 가상자산도 얼마 전까지 좋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중앙은행이 풀어낸 유동성이 이게 실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약한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뭔가 풍선 효과를 저는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풍선 효과, 이제 실물 경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는 이제 기업 수익과 증시 흐름이 좀 정비례할 것 같은데 그런 풍선이 계속 부풀린 채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풍선하면 언젠가 터질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상승 사이클의 이 흐름, 네. 이 흐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 정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뭐 한국의 경우는요. 뭐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올해와 내년 실적 기준으로 이제 PER 기업 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PER이 한 12배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올해와 내년 수익까지 예상해서 예. 12배. 네. 그리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BR은 1.1배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예. 실은 뭐 이게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굳이 따지면 이제 한국은 디스카운트 영역인데 이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은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수준인데 예컨대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 여파가 뭐 한국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 요인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조금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데 외부 요인은. 근데 미국 시장 자체도 뭐 지금 몇 년째 버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버블은 터져 봐야 알게 되는 건데 조금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시장의 랠리가 뭐 일단락 됐다 뭐 이렇게 볼 근거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최근 시장 흐름을 설명해 보면 저는 지금 이제 펀더멘탈과 자산 가격이 약간 별세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별세계, 다른 지금 세상.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렇죠. 지금 상법 개정안. 예, 네. 지배구조가 나쁘면 주가가 못 오른다. 이런 인과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배구조가 좋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잘 번다? 이런 인과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 지배구조 개선되고 좋다고 해서 수익성이 좋은 건 아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부를 나누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들에게 지배주주들이 함부로 행동했던 것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늘리는 것과는 제 생각엔 인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요인은 달러 가치가 좀 약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정말 최근에 그래요. 원달러 환율이 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우리가 올봄까지만 하더라도 1,500원 뭐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이건 뭐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역사적 경험들이 많습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그럼 다른 통화 자산. 그렇죠. 달러 표시로 그 표시가 된 자산을 사기보다 미국 밖의 자산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도 굉장히 강하지만 한국처럼 미국 밖의 성과가 지금 더 좋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지배구조 개선은 펀더멘탈 개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 예. 또 두 번째는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것도 사실은 환율이 변하면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원화 강세란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달러 약세라고 예, 말씀드렸어요. 달러 약세. 뭐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이래서 원화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또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만드는 거 이게 다 미국발 요인 때문에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달러 약세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펀더멘탈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혀 조금 동떨어져 예, 있다.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떠나서 뭐 게임의 규칙이 지금 그런 거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감을 가지고 시장을 네. 봐야지 예. 지금은 너무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앞으로의 시장도 설명이 안 되지만 예. 지금까지 코스피가 올라온 것도 전 설명이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 시장 지금 약달러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보다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연일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네. 고용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계속 좋다 말이죠. 미국 시장은 뭐 거기서 거품론도 조금 일고 네. 있는데 그 불패론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될까요, 그게? 뭐 미국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이 게임은 중앙은행이 돈을 못 푸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장이 치명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네. 푸는 게 안 되면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서 만들어낸 이 경제의 총량이죠, 가치죠. 예. 근데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통해서 화폐 영역에 돈을 공급한 거는 그 경제에 풀린 돈의 양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GDP 대비 풀린 돈의 양의 비율이 한 6%였습니다. 아, 그래요? 경제가 100이라고 보면 풀린 돈이 한 6인데 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코로나 직후엔 이게 35까지 갔고요. 지금 이제 중앙은행이 GDP의 한 35%까지 예, 돈이 근데 필요해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이제 출구 전략을 하면서 최근엔 21%입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예전보다 서너 배의 돈이 풀린 거예요. 코로나 직전엔 이 비율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보다 지금 총량적으로 돈이 더 풀리고 미국이 지난주부터 금리를 낮추는 또 금융 완화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지금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미국도 경제가 굉장히 활력이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근 10년이 가장 낮습니다. 아, 긴 시간으로 본다면 낮다. 예, 그러니까 네. 미국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건 맞지만 미국도 자기들의 긴 역사로 보면 지금의 주식시장의 랠리를 실물 경제로 설명하기 조금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돈의 유동성의 힘이다. 돈의 유동성이니까 예컨대 뭐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못 낮춘다.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잠재적인 불안 요인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를 올리고 밸류 체인을 막 재편하면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 트럼프의 정책이 자산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 근데 현재로서는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이번에 시작했잖아요. 네. 좀 당분간 계속 갈 거잖아요. 돈을 좀 싸게 더 풀겠다는 거죠. 조금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이요.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릴 때건 내릴 때건 연속성을 가져가는 건 맞는데요. 작년 9월에 연준이 금리를 한꺼번에 50bp 내렸죠. 빅컷했습니다. 예. 10월에 낮추고 12월에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춰졌어요. 몇 달 멈추다 9월부터 다시 재개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8월 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일시적으로 불안하게 나올 수 있다. 관세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건 일시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9월에 낮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뭐 전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야말로 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 움직임. 연준이 작년처럼 뭐 10월, 12월 요 정도 낮추고 또 멈춘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작년 4분기엔 좋았지만 올해 또 초반엔 주식이 안 좋았거든요. 꽤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미국의 물가나 이런 것들은 관세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한국 시장이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그 경로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외부. 미국의 물가, 미국의 금리 못 올리고 미국 빅테크의 조정 뭐 이런 경로가 한국으로 옮겨지는 형태로 조정이 나타난다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외부의 어떤 불안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연준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네. 뭐 한두 차례 하고 끝날지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우리 시장으로 올 가능성 그게 좀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네. 그러기 전까지 지금 뉴욕 증시만 보면 AI 투자를 기대로 한 AI 관련주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네. 반도체도 그런데 이런 주식의 그러면 전망은 계속 괜찮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기업은 굉장히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맞으니까 그 미래의 밝은 성장성을 주가가 얼마나 투영하고 있는지 사실 이게 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쏠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비싸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주식은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예. 버블이 훨씬 더 부풀어 오른 다음에 터질 수도 있거든요. 버블은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고 꺾이는 모습을 보고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꺾이는 모습을 보고 그게 바로 이제 떨어지는 어깨죠. 우리가 주식을 그 머리가 아니라 어깨에 팔란 이야기가 내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한 15,000원 됐어요. 50% 벌었으니까 이제 팔자 겸양의 미덕이 아니고요. 50% 올랐지만 그게 어깨가 아니고 허리일 수 있어요. 2만 원이 가고 3만 원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세장은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게 강세장이고요. 약세장으로 반전이 될 땐 조정이 일단 세게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때 한번 판단을 그 어깨는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고 떨어지는 어깨입니다. 떨어지는 어깨에서 예컨대 빅테크 기업이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다. 그럼 이제 그때 한번 고민을 그때 해봐야 되는 거죠. 팔지 말지를 고민하라. 근데 이것이 실사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버블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단하지 그래서 말자. 예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주는 사인을 보면서 그때쯤에 한번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AI에 대한 투자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뭐 반도체주가 정말 아주 기세 좋은데 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게 이번에 뭐 HBM, 네, 그런 엔비디아 기대가 뭐 있죠. 이겁니까? 예.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메모리 업체 중에 빅3가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단연 잘 나갔고 삼성전자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뒤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AI 자체가 뭔가 이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브로드컴, 오라클 네, 다 오라클.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이 되는 건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글로벌 테크 주식은 결국 엔비디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예. 봐라. 엔비디아가 꺾이면 다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을 전망하려면 결국 AI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 과연 기대감이 너무 높으니까 그 높은 근데 그 기대감은 꺾이지 않을 거예요. 꺾이지 우리가 않는데. 닷컴 버블 때 주식을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고 하는 세상을 꿈꿨잖아요. 예. 근데 그 판단은 맞았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잖아요. 예. 근데 버블이 터지는 건 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AI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근데 주가가 이걸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예. 그거는 뭐 정당할 수도 있고 버블일 수도 있는데 저의 주장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고. 주가가 어떤 사인을 보내게 되면 그때 한번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뭐 올라가는 장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한 20% 조정을 만약 가정입니다. 네.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도 못 파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 꼭대기가 어깨이고 내 본전이라고 또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주는 어떤 신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신호가 과연 통화 정책, 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도 유심하고 물가도 봐야 되고 이 기업들의 실적을 좀 더 중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주는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엔비디아는 제 생각엔 실적의 기울기가 실적에 지금까지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늘 좋았어요. 근데 한두 분기 정도 그런 어떤 것들 미스하게 되면 네. 기대치를 미스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시장이 꺾이는 모습이겠죠. 예. 지금 우리 정책 기대감과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네. 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정부가 예고한 건 최고 세율이 35%인데 네. 투자자들의 기대치보다 너무 높다. 네. 이걸 좀 낮춰달라는 요구인데 증시 환경 면에서만 또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이건 그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뭐 저는 지금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저는 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게 전혀 동의하진 않지만 주식 가는 사람들이 5년 전에 600만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40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자산 시장에서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으로 파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한국의 내수가 가계부채 늘어나고 다 돈이 부동산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내수 지표가 사상 최장 기간의 침체거든요. 그렇다면 배당이라도 조금 더 받고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보다는 저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 마지막으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투자 전략 혹시 어떻게 좀 세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네, 저는 뭐 예단하지 마시라. 예단하지 마라. 강세장에선 생각보다 더 올라간다. 어디까지 강세장은?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늘 관성과 가속도로 더 올라가니까 지금은 어디가 고점이다 예단하지 마시고 시장이 주는 신호에 한번 좀 잘 그 흐름들을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시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생명줄입니다. 연금 격이 국민의 관심사인 것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노를 책임질 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줄줄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 인력 탈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춤하다 상황이 심각해졌죠.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금 운용의 최고 의결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도 싹 바꿔야 합니다. 정부 입김 받는 사람 다 빼고 전문가들로 채워야 합니다. SBS BG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